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게 누구입니까?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최근 동해상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놓고 지금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잖아요.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현 정부의 대일 외교가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며 색깔론 공세에 나선다면서 해방 이후 친일파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네, 친일파의 행태와 같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또 저격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친일 국방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 역으로 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반일 선동의 피해로 복장을 입었다 하더라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면서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이 아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천박한 역사 인식이다, 또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측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진석 위원장은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논란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감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감사원이 한창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뉴스픽에서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 반장, 오늘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말고 또 하나의 불씨가 있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해당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듣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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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로 입장을 냈군요. 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발언을 민주당의 대선 굴복으로 규정하고 네. 천박한 정략, 지금 당장 포기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오늘 오후에도 SNS에 글을 올렸죠.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 역시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감사원을 포함해 또 국감이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속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 분들의 의견을 직접 챙길 예정이고요. 지금도 제가 백반장이랑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한 내용을 어제 저희가 자세히 다뤘잖아요.
그 이후에도 정회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컬린님께서는 기존 한미연합훈련으로 이루어지던 영역에 일본이 껴서 영향력을 키우고 정보를 얻어가는 게 과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NU님께서는 일본이랑 해군 연합훈련하기 시작한 게 99년인데 그럼 김대중 정부가 친일 정부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른바 대감 게이트 의혹이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뉴스가 참 많습니다. 서둘러 가야 되겠네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 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여야의 화약고 같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과 고성만 오갔는데요. 오후 들어서야 겨우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여야의 공방이 뜨겁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증인 출석 신경전, 피해 보복, 다시 빅스텝, 무비자 관광 재개, 도심 속 총기 사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2주차입니다. 오늘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 뉴스트라다무스, 유정화 실장의 예언 기억하십니까? 그 정도 예언 나도 한다. 제가 잠시 뭐라고 했지만요. 류 실장의 첫 번째 예언 정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의 원픽 전장은 바로 내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장인데요. 왜 이렇게 웃어요, 류 실장? 유 체커는. 그 정도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고 줘야 돼. 그럼 내일은 유체커가 좀 예언을 하면 어떨까요? 감사원? 네, 원픽 전장이라니 오늘 뉴스픽에서 다뤄라 이런 유 실장의 큰 그림이 아닌가 의심도 드는데요. 아무튼 감사원 국정감사장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처음부터 화력 최대치로 올린 여야 때문에 회의는 9분 만에 멈춰서고 맙니다. 업무 보고 하고 하시죠. 예. 업무 보고 하고. 진행을 위해서 적용 요청드립니다. 업무 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야당 단가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지. 예? 김남국 의원. 김성호 의원 가만히 계세요. 감사관 회개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체면도 차리세요. 체면도. 뭘 그럴 줄 알아요? 네? 위원장에게 앉아서 전화를 못해요 지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치도 일찍을 못 벗어나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네, 이렇게 멈춰섰다가 20분 만에 다시 시작한 국정감사. 감사원에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는데요. 최 원장 드디어 업무 보고에 돌입합니다. 더 큰 싸움 막으려는 듯 최근 논란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점검하는 감사의 속성상 현 시점에서는 지난 정부의 잘못만 들추어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달리 들려 감사원은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감사하고자 노력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여야가 아닙니다. 오전 내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국정감사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 회의였습니다. 발언을 1분 하느냐 3분 하느냐를 놓고도 독보적인 신스킬러 박범계 의원 발끈합니다. 아니 1분만 할게요. 아니 1분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러기 때문에 두 분의 발언이 똑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 제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내 자기 검증 때문에 그러는데. 네,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참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의사진행 발언 회의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민주당의 감사위원 전원 배석 요구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감사원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도 없는 실세 사무총장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건 아닌지 국감장에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드시 여기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원들과 문답을 진행해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모든 그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런 오역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을 감사한 전례가 없다면서 막아섰는데요. 그렇다면 팩트체크하지 않을 수 없죠. 야당에서 감사위원한테 질의한 날짜로 따져 묻자 질의 내용 찾아와 반격하는 여당입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여러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와 법사위가 유일하게 감사원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2016년도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 답변 문제는 아마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실질적인 질의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2015년에는 질의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당시 사무총장께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위원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질문 제가 대신 해보자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왜 감사위원들 의결도 없이 진행됐어요? 이죠. 감사원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해도 안 내니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 많다고 응수합니다. 100%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받아봤자 30%밖에 받지 못했고 대다수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장 그리고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근태 상황, 권익위 위원장을 이 감사를 할 때 그런 명분들을 드셨는데 박 전 대통령의 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감사위원들을 배석해서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네, 이렇게 여야끼리 공반만 주고받으니까 당사자 입장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약 1시간 만에 다시 입을 떼는 최재해 원장입니다. 저희들은 감사 착수, 그러니까 감사 개시하고 하는 권한, 그거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 유병호 사무총장도 드디어 답변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낳을까 봐 최대한 간략하게 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서 그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자기 권한이다 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근데 제가 귀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사무총장이 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특정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허위 사실이다. 오늘 감사원 국감을 뜨겁게 달군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모든 감사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사건과 정책, 더 나아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향한 전방위적 감사,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정치 탄압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에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 제50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이 7,000명 넘는 공직자들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고 이 중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주 보도되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바로 어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모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전해철 의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페이스북에 적으면서 양산 사저 방문 목적 확실히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정쟁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너무 야당이 이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더라도 우리는 충실히 이 정책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선충도 대단히 심각하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면서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안보 불안이 어떤지 민주당이 정쟁 국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 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국감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조차도 방어가 쉽지 않은 게 있으니 바로 문자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큼은 사진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감사원에서는 유 총장 본인이 직접 또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퇴 수습에 나섰는데요. 세 번째로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틀간 연이어돼서 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문자 어디에도 직무상 독립성을 해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해라, 이런 감사 결과 왜 나왔냐, 뭐 어떤 이런 직무상의 문제를 거론한 게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문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개인적인 일탈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해 못하는 일이죠. 그건 뭘 전 문자를 보냅니까? 근데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거였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피해 보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2개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를 향한 공격은 영국 BBC 기자의 생중계 중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Hugo live on the BBC about an hour ago. Well, he joins us now live from Kyiv. We're glad to see that you're safe and you're okay there, Hugo. Just explain as much as you can about where you are and what you've been through. So we're here in the shelter of our hotel. Obviously, we came here after we heard that sound of what appeared to be a missile here over Kyiv, and it hit a location very close to our hotel here. 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출근길 도심을 강타한 이번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또 에너지 시설 등 전국 주요 기반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삼성전자 현지 법인도 한쪽 벽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체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출국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치들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0여 명, 300~400명 되겠네요. 또 공황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네요.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공격임을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참에 따르면 총 80여 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요. 이란산 무인 공격기도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폐허 속에 등장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번 공습을 사실상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Українці, українки, ранок важкий, маємо справу з терористами, десятки ракет, іранські шахіди, у них дві мішені.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완전한 잔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첨단 방공 시스템 등 자체 방어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도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 규탄, 그리고 러시아 병력의 즉각적인 우크라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들어가서 운영진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감사원 국감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저희 정치부의 이후에 들어오는 속보들은 저희가 내일 또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계속 파행이 이어졌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이제 몇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속보만 좀 일단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인데요. 최근 이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세를 좀 펴고 있는 사안인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따른 건데요. 일단 4억여 원의 예비비가 사흘 만에 편성된 부분하고 또 타지마할 방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권익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권익위를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사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아마 추가로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오후에 뭐 주고받은 공방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역시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총장의 오전 해명을 바탕으로 문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유 총장은 또라던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오보가 이틀 연속 나왔다는 의미라고 했죠. 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배우신 분이 또의 주어가 어디에 걸칠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제2의 날리면 제2의 바이든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수석과 소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이틀 연속 오보를 질러대는데 안 궁금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본인의 문재인 청와대 근무 경험을 들면서 그때는 감사원과 소통창구가 민정수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 총장은 이 말을 이어서 그때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도 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다.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 물어보면 답하는 정도라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픽은 박마커가 하죠, 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빅스텝인데요. 네, 내일 오전 이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벌써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죠. 이럴 경우 우리 기준금리 약 10년 만에 이 3%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올라갈 이 대출금리도 비상입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만 가구 이 보유한 집을 팔아도 금융사에서 낸 빚을 다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이른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의 부채 규모가 69조가 넘어가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대출 이자 올라갈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픽은 유체커 담당이잖아요. 네, 어쩌다 사픽 전담 유체커입니다. 네, 키워드 주시면요. 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맨날 네. 제가 사픽을. 아, 그래요? 네. 네, 무비자 관광 재개입니다. 일본 이야기인데요. 2년 7개월 만에 비자 없이도 일본에서 90일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걸어 잠궜던 빗장을 다시 푸는 건데요. 다만 일본에 들어갈 때 코로나 3회 접종 증명서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요.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유 실장은 다음에 발제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픽은 조멘토가 하죠, 뭐. 예, 뭐 울체커가 4픽뿐 아니라 5개 픽을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맞아요. 못마땅하지만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예, 보여주시죠. 도심 속 총기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권총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데요.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의원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아마 총기가 어디서 났느냐? 이 부분일 듯 싶은데요.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퇴역 군인인 부친이 소지하던 권총을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권총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인지 확인을 하고 불법 소지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자, 뭐 이후에 속보가 더 나오겠네요.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전 내내 파행 고성만, 감사원 국감 유병호 문자 대격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반박에 대해서 과거 종북몰이를 했던 친일파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발언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며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으로 여야의 충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보름간 미사일 소나기를 퍼부어대던 북한. 이제 핵실험만 남겨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그동안 해온 도발의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하에 지난 8일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구 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에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훈련 직접 지휘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은 바다가 아니라 저수지에서 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입장인데 톤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방안으로 꼽고 있는 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가져온 건데요. 극단적인 친일 행위,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오늘도 말했습니다.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 문제의 북한 잠수함 도발 대비 연합훈련, 독도에서 180km 정도 떨어진 공해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과 함께 이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이런 가정적인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소환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언급했던 바로 그 발언입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 3일절인데 일본군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저 같으면 그 유관순 선생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훈련을 하면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 네, 여기서 이 대표의 대응 역시 한 발 더 나갔는데요. 독도를 놓고 일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비판,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대응인데 색깔론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요,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 문재인 정부 때도 혹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했는데요. 내로남불 프레임을 들어서 반박한 겁니다.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입니다.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어떤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 북한의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레이더로 미사일 탐지 추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실제 군함을 동원한 훈련과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잠수함 탐지 훈련 합의를 한 바가 있지만요. 이후에 북미 회담, 남북미 회담이 잇따라 성사됐고 이번 이 잠수함 탐지 훈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에 이어서 5년 만에 두 번째로 실시된 훈련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 때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청의 합동훈련이었는데요. 자위대와 해상청은 역할이 다르죠.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를 살폈을 때 민주당이 내세운 친일 국방이라는 프레임도 과도하지만 과거의 비군사적이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을 이번 훈련과 동일시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응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카디지 밑에는 공해지만 우리가 작전으로 통과라는 구역이 있어요. 해군들이나 우리 카디지 밑에 있는 해역인 어떤 작전 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작전하는 구역이나 작전 통제하는 이런 구역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사실이요. 그거를 서로가 싸울 일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에요. 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데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꺼내든 것 아니냐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정말 무도한 도발에 의해서 오히려 안보적으로 결집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조금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네, 윤 대통령은 이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간의 프레임 전쟁 심화되는 가운데요.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집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건 바로 이 촛불 집회인데요. 매주 진행이 되는 이 집회, 벌써 9차 집회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자고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치고 나서주시면 정치인들이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뿐 아니라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인사 참사를 일으키더니 그다음엔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등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김 의원의 강한 발언에 대통령실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거 불복 프레임을 꺼내 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김 의원의 발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반헌법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도 없는데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건 불법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민중 봉기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하 양금희 수석 대변인도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또 사과를 해야 한다 공세를 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11차 촛불 집회 관련 댓글을 읽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0월 22일 청계광장에 모여 이런 것도 있네. 네,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직접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해 발언까지 하면서 여야 갈등 더 극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일파 행태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판단하실 것. 김용민 의원,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논란. 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감사원 국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야 공방이 워낙 뜨거워서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 더 이제 커졌고 또 이제 김용민 의원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유 실장의 얘기대로 여야가 정말 극과 극으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세를 폈는데 김용민 의원이 오늘 오후에 또다시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에 맹자의 역성혁명을 언급을 했는데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고 했다면서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 독재를 실현해가는 윤 정부,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고 하는 윤 정부야말로 헌정 질서를 흔들다 못해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라고 썼는데요. 김 의원의 윤 대통령이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좀 우회적인 발언이거나 좀 비유적인 발언이 많았죠. 김용민 의원이 아주 직설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총공세를 펼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직접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침에 윤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서 그 말로 가름하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면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선거 불복이고 선거 불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당분간 관련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일본 관련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우길기 발언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없다라고 쓴 겁니다. 일본 우익 진영에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차기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냐라고 한 겁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그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또 재반박을 했는데, 자, 아무튼 역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역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친일 국방이란 발언,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 대책회의를 열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일본과의 군사합동훈련을 거듭 비판하면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회 행위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비판한 여권을 향해서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독도와 가까운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하는 걸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 반면 대통령실 우리나라 국방부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Ministry of Defense거든요.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우리가 공동작전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독도 150m, 180km, 150km, 180km 인근에 산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반면 대통령실에선 일본과 이 합동훈련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면서 이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합의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훈련과 이번 훈련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합동 군사훈련은 당연하다고 옹호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입니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같아서 가끔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늘 적극적으로 또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일 국방 이재명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판단, 김용민 윤 퇴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추우시죠?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날씨인데요. 강원도에는 어제 예년보다 이른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를 찾아보니까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해서 오늘 출근할 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었었는데요.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회 소통 주제는 대감 게이트, 전 정권 탄압이다, 사실관계 확인이다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님,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소통이 핸드폰 메시지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바하님께서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 범죄를 조사하는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살펴보면요. 이명숙님, 대통령 첫 임기부터 지금까지 한 일은 보복 수사 말고는 기억이 안 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젠젠님, 감사원은 중립의 입장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무능력을 전 정권의 사찰로 물타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자 미녀 진희님께서 출첵이요라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열심히 댓글 찾고 정리하다가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우리 소중한 정의원분들 앞으로도 출석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정회도 출석하시고 싶으시게끔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야근 어떨까요? 국감 시즌인데 당연히 야근을 해야죠. 우리 류 실장이 항상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야근 보고하시죠. 아니 뭘 다 같이 야근을 해요? 그러니까 유 실장만 하라는 얘기죠, 박막부는. 다 같이 하면 또 좋은 게 또 국장이 저희한테 소고기를 사줄 수도 있으니까. 류 실장이 할 굉장히 겁니다. 박막화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네요. 52시간 어떻게 야식도 먹는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거 제가 알아서 혼자 하면 할게요.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야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당권을 향한 당내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에 출마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에게 나오지 말라는 적용용 메시지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DK 지역 민심 보수층의 바로미터로 통하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었는데요.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 당권 도전 여부를 아직 저울질 중이죠. 대구 경북에서 1위 했다니까 그게 제일 반갑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저는 아직 그 당대표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두 사람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요. 차기 총선의 승리를 위해선 당내에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개혁 보수, 나 전 의원은 전통 보수, 본인은 중도 확장성. 각자의 명확한 색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는 필수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보자는 건데요. 3파전으로 정리한 차기 전대 후상. 그런데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분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김기현 의원, 안 의원이 공언한 헌신을 주문했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만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을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안 의원, 과연 수용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으로 나와라. 꽁도 먹고 알도 먹으려면 안 된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성격은 꽁도 먹고 알도 먹어야 되거든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안 의원, 이 출마를 호출한 이 두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오지 마라 되레 저격을 했죠. 유 전 의원을 향해선 대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라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과거 사례를 소환했는데요. 이미지 정치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 시절 대여 투쟁 당시 레드카펫을 깔고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전국을 진두지휘했던 나 전 의원. 이어진 총선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나경원! 여러분, 이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그들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나와라, 나오지 마라. 결국 선택은 두 사람의 몫이겠죠. 당권 도전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 치열합니다. 유 전 의원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죠. 뭘 망설이냐 유승민, 당권 도전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올린 기사엔 유 전 의원의 여론조사 선전이 역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미 민심뿐 아니라 당심도 돌아서고 있다는 거겠죠. 반면 나 전 의원은 당심에선 엄연히 내가 1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이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유 전 의원을 앞선 모습입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1위를 한 건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 경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경선 때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보다 한 10% 넘게 나와서 사실은 민주당이 선택한 우리 당의 그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신 형국이 되어버렸죠. 근데 당시 후보로 뽑힌 오세훈 후보, 재보선은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거에서도 역선택을 한 걸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나 전 의원의 주장.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좀 살펴볼까요? 지방선거 직전 50%를 돌파했었던 호 시절이 한마디로 무색해졌습니다. 3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5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 민심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절반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35%만 모아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죠. 당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출할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뭐 비대위가 결정하겠죠. 김 전 최고위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에 진심인 편인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선 그 패를 보여주겠다며 직접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다. 공개 선언도 했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냐 반발을 하자 이렇게 대받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의 역선택,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스스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경선 결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사람들 조직적으로 한다면 그게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 노력을 해봤지만 전혀 민주당 경선에 전혀 그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영향력이 없다고 인정해놓고 이제와 다시 역선택을 우려한다라.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뭐가 되는 걸까요? 누가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가장 망가질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국민의힘을 망칠 사람, 정치권에선 윤심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1번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볼 것이다.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그 안에 힌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인데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비슷한 사람을 다시 세울 순 없다는 겁니다. 이 내부 총질이 아니라 뭐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사실은. 그때 상황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죠. 어쨌든 당이 지금까지 망가진 게 다 그런 사람들 때문 아니에요? 유 전 의원,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죠. 곱게 보일 리는 없을 듯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안 누가 있을까요? 현재 당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함께 다닌 건 물론 같은 고시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전 의원은 내가 친윤이다.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친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연도 많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과? 정치라는 거하고 개인적인 인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과 나경원 의원은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몇 차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일단 피신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싫어한다. 윤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정작 친구가 돼주지 못한 모양입니다.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을 자처하고 있죠.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떨까요?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못 믿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믿겠다. 네, 왜냐하면은 도대체 우리의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뜻대로 과연 공천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못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안 의원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죠. 자기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있는데요.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지지세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분을 당권자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윤 결사옹위에 나선 권성동 나와요? 본인 나오려고 그래요. 권성동 의원도 저는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총선을 치르는데 이제 임기 초 아니에요. 뭐 2년밖에 안 될 때인데 그렇게 되면은 안정된 당내 세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가 친윤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줄잡아 100여 곳의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67곳에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도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바꾸겠다. 누가 이준석하고 친해? 누가 유승민 전 대표랑 친해? 그런 당협위원장 누구야? 이런 분류까지 끝내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죠. 지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패한 이유. 경기도 내 59명의 당협위원장 가운데 50명 이상이 당시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많은 당협위원장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잘못 줄을 서서 계시는데 그게요 이렇습니다. 그 제가 당선이라면 당연히 경기도의사의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원하지. 경기지사 선거 결과 아시는 대로입니다. 민심이냐 당심이냐 논란, 역선택 방지와 당협위원장 교체, 관역은 한 곳을 향한 듯한데요. 국민의힘 전대 결과 그리고 내년 총선의 승패 어떻게 갈릴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민심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심이 결정을 하고 마치 일본처럼 민심이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파벌 보수들이 뽑는 것처럼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두 번째 가처분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이제 탈당을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발언만 SNS에 올렸는데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 항고 여부를 숙고를 한 뒤에 결심이 서면 내일 전자소송을 통해서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낸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이 어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 항고할 것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항고 제소 기한은 13일까지입니다. 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3, 4, 5차 가처분 신청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낸 1차 항고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만히 있으면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전 대표가 재판 의지가 없고 결과를 다 수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1차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진다면 이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잃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설명에 이 전 대표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관련 속보를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경찰이 최근에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서 2차 조사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현 상황으로는 이 추가 소환 조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면서 이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이 정치적 논란의 시작이었죠. 이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출마, 안철수 나와라, 홍준표 나오지 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윤석열차 그림을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윤석열차 논란을 블랙리스트 사건에 빗대면서 반발하는 시위를 연 건데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논란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This is a world. The train saved humanity. The engine lasts forever. Passengers, eternal order flows from the sacred engine. 네, 영화 설국열차의 한 장면입니다. 이 설국열차는 영화 설정상 꺼지지 않는 엔진으로 영원히 달리는 열차인데요. 최근 윤석열차 논란도 이 설국열차 마냥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해당 이슈는 국감장마저 덮쳤는데요. 연휴를 지나면서 논란이 잦아드는 듯했죠. 하지만 사그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et me go ahead.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 반발 시위를 연 겁니다. 절대적 권력자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적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되게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꼬릭한 승객들의 반란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민변도 가세했습니다. 오늘 문체부를 비판한 성명을 내는데요. 정부가 지난 보수 정권의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체부 조처는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를 일방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문체부가 가까운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논란의 출발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체부의 경고 조치였죠. 진흥원이 윤석열차란 그림을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른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를 한 건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거는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영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님 사고에
윤석열차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고등부 카톡 부문 금상,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죠. 이 문체부가 학생의 작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긴 했지만요. 윤석열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 분명한 듯합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 역효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센 비판에 부딪혔죠. 이제는 누리꾼들의 집념을 자극하는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We control the engine, we control the world. It's time we take the engine. 우물 효과, 이 작품을 만든 원작자의 의도가 어찌 됐든 관객들의 다양한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 작품의 깊이가 깊어지는 효과를 의미하죠. 누리꾼들이 윤석열차의 이 깨알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우물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림 군데군데 숨어있는 상징적인 도구들을 찾아내면서 암호를 푸는 느낌인데요. 저도 이건 사실 간과했던 부분인데 이 오른쪽 아래 이 윤석열차라는 제목 옆에 느낌표 비슷한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느낌표가 아니라 구두 한 짝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월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 구두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이렇게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린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다리 경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누가 봐도 공색한 거짓 해명에 불과합니다. 경련이 나서 다리를 올렸다는데 불편한 구두는 벗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구두발 논란의 본질은 공공질서의 기본을 무시한 특권과 예의 없음입니다. 이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 이 해당 그림은 윤 대통령의 신발 논란에 착안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 이 논란 당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었죠.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는 유감 표명에도 인색한 모습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차 속 구두 모양의 느낌표, 그저 신발 한 짝으로 치부하기엔 심기가 불편했던 듯한데요. Passengers, this is not shoe. This is disorder. 이 그림 속 미장센을 둘러싼 해석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기관차에 매겨진 번호, 2번이죠.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호 2번을 가리킨 듯한데요. 숫자에 칠한 이 빨간색도 국민의힘의 상징색입니다. 제목 위에도 이 빨간색 별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기차에는 다소 난폭하게 묘사된 검사들이 탑승을 했는데요. 이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맞은편에도 또 하나의 칼 모양이 보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드러나지 않게 이 정치적 뒷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그림 속 검사가 자신을 좀 닮은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죠.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혐오라고 하거나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보면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보다 심오한 작품 해설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의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 달리는 윤석열차 앞에서 혼비백산하면서 뛰어다니는 인물들은 이번 정부의 피해자들이라고 봤습니다. 자, 왼쪽부터 노인과 청년, 그리고 베레모를 쓴 군인, 그리고 여성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당한 피해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저 멀리 윤석열차가 지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물은, 이 고층 건물은 여성 가족부란 뇌피셜도 덧붙였습니다. 저 뒤에 무너지고 있는 빌딩을 확대해보면 여성 가족부가 보인다. 무도한 윤석열차가
이미 여가부는 무너뜨리고 폭주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누리꾼들의 해석놀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 공모전의 다른 작품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수상작 중에는 정치풍자 만화가 이 윤석열차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겉과 다른 속이란 작품인데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풍자한 건데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델이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이 해당 작품은 정치인의 이 눈 주변을 찢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역시 과거 형수 욕설 논란으로 이 대표가 얻은 멸칭을 패러디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를 향한 공격 소재로 활용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여기에 과거 공모전에서도 정치풍자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4년이죠. 이 제5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수상작 가운데 이 한 학생이 그린 지존이란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4컷짜리 만화는 당시 이 노 대통령을 향한 신랄한 비판 의식을 담았습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을 이 핵폭탄을 맞고도 살만 나는 사람이라고 비꼰 겁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수상작 가운데 정치 풍자 작품이 덜어 있었는데 유독 윤석열차만 타깃이 된 건 이 정부의 이중 잣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과연 국민은 윤석열차의 어느 칸에 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설국열차의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네, 느낌표인 줄 알았는데 신발이었고 또 이제 별의 순간까지는 확실하게 뭐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또 해석의 영역 같아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고 그게 뭐 그림 그린 사람이 다 그걸 반영했다는 것보다도 일단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열렸잖아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개방 졸속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예산이 불투명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최첨단 보안 시설과 벙커 및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라 나를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조건 국민을 위하고 전 정부가 개방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개방한다. 예산은 숨바꼭질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자료 요청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어느 정부도 이런 막무가내식은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청와대 활용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 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는데요.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남겨진 청와대를 개방하고 활용하는데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고 청와대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별도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도 주장했는데요.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면서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본관에서는 패션 잡지에 의해서 정체불명 의상 한복이 둔갑돼서 촬영이 됐고 또 춘추관에서는 김건희 카르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헬기장으로 쓰고 있던 그 잔디밭 앞에서 대구에서 갖다 옮겨놓은 미러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띄워놓고 100일 기념으로 9,300만 원 예산을 써먹었어요. 다시 철거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예산이 한 1조 가까이 내다 보이는데 지금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 모두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엄호를 했습니다. 이용 의원은 이 청와대 개방은 권위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일이다. 역대 대선에서 누구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이 수의 계획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비 책정까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문화재청의 내년도 청와대 관련 예산 내역을 열거하면서 혈세 투입 지적을 반박했는데요. 황 의원은 예산 중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처럼 혈세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람구역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또 청와대 입장과 관련된 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그리고 방호 및 안전 경비, 청와대 개방 프로그램 운영, 이런 필수 예산들입니다. 이걸 예산 낭비, 혈세 낭비라고 봐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경상 경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비용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생각보다 청와대 그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건 반드시 관리하지 않으면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있죠. 자, 좋습니다. 관련 얘기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야근하자던 사람 어디 갔어요? 백다해반장 사라졌는데?